2차전지는 지금 성장의 끝이 아니라 2030년까지 계속 성장하는 사업이다. 너무 그렇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 그럼 이제 성장판이 열렸는데 끝 해가지고 파시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도 1990년대 후반에 핸드폰 팔고 가전제품 팔고 아주 그냥 그런대로 괜찮은 회사 이렇게 갔다가 IT 버블 터지면서 그때 뭐가 붙었냐면 반도체라고 그러는 성장 엔진이 붙으면서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저는 포스코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쪽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2차전지의 영업이익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회사의 밸류는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소재 회사로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3의 도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봐오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팔로우업을 하셨는지. 뭐 업계 30년이니까 그 옛날부터 봤죠.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이제 2차전지 쪽을 좀 보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이익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는데 성장의 그림이 없어서 주가가 항상 눌려 있었거든요.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PER이 뭐 5배, 4배, 순자산 가치가 60만 원대인데 뭐 20만 원대 주가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뭐 2차전지 쪽을 강화한대잖아요. 거기다가 염호 얘기 나오면서 음브로무에토 그쪽 얘기가 나오고 염호 리튬 관련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캐파를 계속 늘리고 거기다가 소위 양극재 쪽에 늘려가는 그 흐름 자체가 진심으로 좀 느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전통산업에서 성장의 엔진이 장착이 되면 주가들이 보통 최소 PBR이 1배를 넘어갑니다. 순자산 가치가 1배를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었었어요. 그게 포스코 홀딩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옛날 태평양 화학이라고 했었죠. 지금 아모레퍼시픽. 이 회사가 10,000원대, 16,000원대 꼼짝을 안 했었어요. 액면가 5,000원인데. 기업 내용도 굉장히 좋고 순자산 가치도 뭐 0. 몇 배밖에 안 되고 이익도 좋은데 왜 이러지? 해서 제가 그때 제 고객님한테 이 주식은 무조건 사놓고 3년간은 쳐다도 보지 맙시다 하고 사드렸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팡 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기서 안 가요. 16,000원 가서 25,000원 갔다 다시 또 16,000원 오고 막 이렇게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3만 원을 훅 넘어가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때 어린 것도 어린 것지만 지쳤어요. 그래서 이거 손님한테 말씀드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 손님이 찾아왔어요. 본인도 지겨웠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우리 이거 팔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00% 수익이 넘게 났으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그냥 파시죠. 그 뒤로 그 주가를 구경 못하고 그 주식이 쫙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20만 원, 30만 원 해서 쫙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붙어버린 게 중국이 화장품을 바르면 뭐 이러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액면가가 500원인데 몇백만 원 가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좀 주가 많이 빠져있지만은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FNF라는 회사. 이것도 제가 투자했었던 거예요. 액면가 5,000원일 때 2만 원 밑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죠. 그리고 또 중국 시장에서 급등했던 회사 중에 하나, 요즘은 뭐 중국 시장에서 아예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제껴져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도 그런 케이스였고 대부분이 다 중국이 먹으면 중국이 바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랐었죠. 근데 그 중국이 바르면이라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시장,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어가는 그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엔진이 똑같은 화장품을 만들었었는데 중국 시장이라는 엔진이 붙은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990년대 후반에 핸드폰 팔고 가전제품 팔고 가지고 그냥 그런대로 괜찮은 회사 이렇게 갔다가 IT 버블 터지면서 반도체 D램이 폭발을 해버리면서 주가가 그때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처음 봤을 때가 2만 원대 중반이었고요. 제가 제 손님들을 IMF 터졌을 때 모든 주식을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샀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땐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고점에서 팔아서 기다렸다 삼성전자 샀으면 좋았는데 1127포인트에서부터 빠졌을 때 저도 뭐 팔 기회도 없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멍 때리다가 이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판 게 지수 450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1100에서 450은 반토막에서 판 거예요. 반토막이 더 나서. 그래서 팔면서 손님들한테 제가 지수 300 깨질 것 같으니까 그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뭘 살 건데 삼성전자 살 겁니다. 근데 실제로 300포인트가 깨졌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35,000원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샀거든요. 매일같이 샀었어요. 근데 지수가 300이 무너지면서 샀는데 277.76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걸 찍고 돌아섰는데 300에서 277.76이면요 22포인트 빠졌어요. 그죠? 22포인트 같으면 7%가 빠진 겁니다.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기는 샀는데 삼성전자가 33,000원이 깨졌나 그랬었는데 거기서 못 샀어요. 계속 사다가 겁먹고. 근데 거기서부터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서 제가 증권사 입사해가지고 템버거라는 걸 그걸로 처음 내봤었어요. 30만 원, 38만 원? 그리고 제가 잠시 코스닥 기업으로 옮길 때 손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동료들한테 욕먹을 소리지만은 증권사 직원들이 전화할 거다. 수익 많이 했으니까 팔라고. 근데 80만 원 갈 때까지 팔지 마라. 그러고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80만 원이 엄청난 줄 알았거든요. 액면가 5,000원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원이잖아요. 지금 100원이니까 지금 주가가 한 7만 원 잡고 50배 곱하면은 35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갈 줄 저도 몰랐죠. 근데 아무튼 그때 뭐가 붙었냐면은 반도체라고 그러는 성장 엔진이 붙으면서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저는 포스코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회사는 이익이 꾸준히 나는 회사고 더더군다나 연평균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5조 원대가 나는 회사예요. 그런데 주가는 항상 PBR 0.5배, 6배에서 머물렀었는데 일단 성장 엔진이 붙었으면 PBR 1배는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쪽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2차 전지의 영업이익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회사의 밸류는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고 작년 제 기억이 맞으면 9월 초분부터 아마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샀는데 아주 절묘하게 산 게 아니고요. 작년에 태풍이 하나 불었었죠. 흰남노라고. 그 이름은 저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은데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데 흰남노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홍수가 나면서 포항 쪽에 있는 포스코 공장으로 물이 들어와 버렸죠. 올스톱 돼버렸죠. 주가 박살났죠. 그래서 그때 손님들한테 더 사자고 말씀을 드리니까 손님들이 대부분이 나 그만할래.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18만 원까지인가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 중간 뭐 잠깐 쉬긴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60만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지금까지 저는 계속 꾸준히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제3의 도약기를 맞이했다고 하잖아요. 제3의 도약기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포스코 홀딩스가 먼저 사실 포항제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회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철소의 캐파를 좀 키워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광양에 이제 제철소를 82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광양제철소가 만들어지면서 포항제철 시절 1기, 그러니까 84년까지 그 순이익이 초반 대비해서 1.7배가 늘어났던데 반면에 이제 제철소가 완공이 되고 87년부터 해서 99년까지 이 순이익이 22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제철소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나면서 물론 포항도 좋아졌지만 광양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익이 무려 22배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 22배가 증가해서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숫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철강 산업 자체가 중국만 해도 회사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포항제철이,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그 산하에 포스코가 있죠. 지금 글로벌로 보면은 중국 포함했을 때 랭킹 7위 정도 될 거예요. 원래 포스코 홀딩스가 랭킹 2위권, 3위권이었었거든요. 밀렸잖아요. 너도 나도 이제 막 합병해 가면서 등치들을 키워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익을 더 늘리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그룹의 컨셉을 이제는 철강회사가 아니라 소재회사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소재 쪽에 집중을 한다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을 진출을 한 거고요. 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자원 개발을 한다고 진출했을 때 아르헨티나에 있던 염호를 이제 개발하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염호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거기다 2차 전지 시장이 커져버리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 가지고 양극재 시장 캐파를 키우고 음극재 시장 캐파를 키우고 음극재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이제 배터리 효율을 키우고 충전 속도를 높이는데 필수다 하니까 이거를 갖다 지금 현재 개발 거의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 투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익 규모 자체가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 자체는 영업이익의 5조 가까이는 어차피 철강에서 나오는데 그 나머지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계속해서 이제 밝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신성장 부분, 2차 전지 소재 부분 이쪽 비중을 갖다 40% 이상 만들겠다. 전 그룹 전체 포트에서 이렇게 지금 밝혀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익도 이쪽 단에서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캐파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철강 쪽의 이익은 꾸준하게 나오는 데서 2차 전지 쪽에서 이익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플러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20년 이상 걸려가지고 22배 올렸었던 이익보다도 그 배증 이상 되는 이익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젠 이익이 5조가 아니라 10조, 15조를 볼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체력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제3의 성장기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투자에 있어서도 앞으로 투자비 비중이 앞으로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했을 때 23년부터 25년도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46% 이상을 이제 투자하는 걸로 그룹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철강 쪽은 몇 프로냐면 38%. 철강보다 오히려 2차전지 투자를 더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주력은 이쪽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이 친환경 인프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쪽도 지금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리면서 이익 성장률을 계속 키울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는 철강 회사가 아니라 소재 회사로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3의 도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밸류체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은 포스코 그룹의 어떤 구성을 먼저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캐시카우인 포스코 철강 회사가 이제 100% 자회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한 6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양극재,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이런 쪽을 일단 포커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 회사가 이제 그 상장 회사로는 소위 말해서 자동화와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포스코 DX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 개발 이런 친환경 인프라 쪽으로 해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뭐 이런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은 뭐 그 회사는 사실 규모가 크진 않으니까 그 것 말고 합작사 내지는 이제 단독으로 소위 말해서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리튬 관련돼 가지고 생산하는 회사가 염호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광석 리튬 관련된 회사가 있고, 또 이제 전구체 관련돼 가지고 생산하는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산하로 지금 잡혀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 들어가는 모든 거는 최종 단계인 배터리만 제외하고 배터리 셀을 만드는 것만 제외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서 지금 포스코 그룹에서 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첫 번째는 리튬이거든요. 국내에서도 최근엔 리튬을 생산하겠다는 회사들이 많기는 한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염호를 갖고 있고 광산을 갖고 있고,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지만 전투에서도 리튬을 뭐 추출하는 걸 뭐 지금 검토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모든 리튬을 생산을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회사는 현재는 포스코 홀딩스밖에 없다. 그리고 리튬 관련해 가지고 불과 연초까지만 해도 30만 톤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42만 톤으로 캐파를 늘렸어요. 목표를요. 2030년까지 42만 톤 같으면은 2차전지 현재 지금 그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평균 용량 대비로 하면은 1000만 대분이 생산이 가능합니다. 연평균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모든 자동차 토탈화 가지고 내연가지에서 한 8천만 대, 9천만 대 레인지인데 8분의 1을 갖다가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리튬이 들어가는 게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ESS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감안해서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양극재 캐파가 100만 톤, 100만 톤까지 생산하는 거를 일단은 캐파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00만 톤은 지금 현재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캐파가 큰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도 생산 캐파를 지금 계속해서 늘릴 예정인데, 음극재 생산 목표가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37만 톤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퓨처엠이 지금 2024년도에 캐파 기준으로 계획 잡혀 있는 게 9만 3천 톤이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한 4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극재 쪽도 캐파를 굉장히 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관련해서 밸류 체인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살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리튬 관련했을 때 이제 조금 확장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은 한 10만 톤 정도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이거는 80에서 9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말 그대로 그냥 만들어내면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더 크게 염호를 확보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농축도가 높은 염호를 구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볼리비아나 이런 데는 다 국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또 정치 리스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포스코 홀딩스에서 무리해가지고 이걸 확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광석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필바라 호주에 있는 회사하고 합작으로 해서 광석리튬이 아마 9월 말에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 시생산을 해서 아마 이익이 나는 건 아마 25년부터 이익이 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리사이클링 쪽에서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리튬 생산하는 거는 이미 공장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역시도 이익이 나려면은 뭐 25년은 돼야지 이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리튬 산업은 이제 공장 준공이 시작되는 단계고, 염수 리튬은 24년 2월 정도 일단 공장 준공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돌아서 매출이 어느 정도는 24년에 찍히겠지만 이게 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건 25년부터. 그럼 25년, 26년, 27년 가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켈 광산도 포스코홀딩스는 가지고 있어요. 이 니켈 광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쪽에서 니켈 광산을 지금 확보한 게 있고요. 뉴칼레도니아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리튬이 나오는 게 있고 호주 광산을 통해서도 역시 리튬을 생산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쪽도 최근에 보면 니켈 가격이 좀 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내재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소재로 아까 이제 실리콘 응급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23년도에 착공해서 24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하면은 아마 매출로 본격 반영되는 건 24년 말, 25년부터는 아마 매출로 반영이 될 거고 실리콘 응급제의 강점은 뭐냐면 현재 국내에는 한 개 회사가 상용화해서 LG엔솔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캐파를 키우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비용이 좀 아무래도 들어가니까 고비용이라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캐파 확장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좀 있을 거고 또 영업이라는 것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의 강점은 돈 걱정은 안 하죠. 연평균 5조 원 이상 캐시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해서 차입을 할 필요 없이 버는 돈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 시장을 확장시키는 것도 결국은 포스코홀딩스가 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니켈, 그 다음에 음극재, 양극재, 4세대 소재인 실리콘 응급제, 전고체도 차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근데 이거는 뭐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니까 하나의 포텐셜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걸 만약에 구체화시킨다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도 역할을 할 거라고 보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당연하죠. 이 회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재련, 불순물 제거해가지고 걸러내는 걸 제일 잘하잖아요. 여기가. 이쪽은 당연히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시장 역시도 커지면은 당연히 포스코홀딩스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밸류체인을 다 갖춰놓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그룹주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리튬 가격 하락이 포스코홀딩스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자료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향될 거다. 지금보다 더 빠져서 2027년, 8년 정도 되면은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한 리서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증권업계 오래 있으면서 지켜보면서 가장 애널리스트들이 맞추기 힘든 섹터가 원자재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유가가 150달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목표 주가 200달러 낸 증권사가 있었습니다. 외국계. 150달러 꼭지 찍고 반토막이 더 났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가뿐만 아니라 이 원자재라는 거는 모든 시장이 다 약간의 투기가 있고 가수요가 붙기는 하지만요. 특히 심한 쪽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잡고 이거 빠질 것 같은데 하면 그냥 갖다 밀어버리고 오를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막 오버슈팅이 나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유가 관련해 가지고 150불은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코로나 때 유가 마이너스 난 적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0달러인가? 2020년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유가 선물로. 마이너스 20달러가 말이 됩니까? 이게? 생산 안 하는 거 안 팔면 그만이지. 근데 실제로 났었어요. 선물 거래에서.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유가 30불 못 넘어갈 거라고 봤었거든요. 지금 90달러 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모든 게 제조원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못 파는 것보다는 그냥 팔아가지고 현금 만드는 게 좋아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쟁이 붙어버리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마냥 손해보고 파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탄산리튬 중국 업체들이 그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생산하는 산지 기준가 기준으로 했을 땐 지금 제조원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제조원가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물 거래가 별로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갖고 있는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오래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제조원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굳이 파가지고 광부들 인건비 주고 그거 제조해가지고 전기요금 들어가고 뭐 해가면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둬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도 그랬었잖아요. 삼성전자가 낸드 쪽에서 소위 말해서 승자 독식을 위해서 그 디램은 지금 세 개 회사가 지금 거의 양립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세 개 이제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 근데 이 낸드 쪽은 한 6개 업체들이 지금 난리 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정도는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감산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올해 들어와 가지고 1분기 끝나고 나서 감산 15% 발표하고 지금 30%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은 원가 밑으로는 안 팔아 하면서 가격을 올렸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리튬 가격도 지금이 바닥 구간인 것 같고요, 저는요. 결국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배터리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반등을 할 건데 지금 전망하는 것들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리서치 기관이 많고요. 제가 지금 몇 개를 좀 추려보니까 당장에 지금 테슬라가 2030년까지 1000만 대 생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테슬라 한 군데가 필요로 하는 그 리튬의 총량이 지금 글로벌 생산량의 3배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전기차 계속 생산할 거야 하게 되면 리튬은 계속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LFP에도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LFP가 아마 NCM보다 리튬이 들어가는 게 2배가 더 들어갈 거예요. 리튬에 대한 소요는 LFP가 늘어나도 또 리튬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진다 이런 것보다는 좀 바닥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트 예측에 따르면 2023년도에 1380만 대 정도 전기차가 판매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2030년대가 되면은 약 3000만 대로 늘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쪽에서 그 연구이사로 있는 분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리튬의 공급 증가는 예상하지만 수요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날 거다. 그래서 2025년까지 해서 약 6만 톤 정도의 리튬이 탄산 리튬이 부족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2030년 말까지는 76만 8천 톤 정도가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리튬은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리튬이 뭐 200만 톤짜리 리튬 뭐 산지가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못해도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리튬이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타당성 같은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점토 리튬 개발에 발견됐다고 한 것도 사실 발견한 거 이제 테스트해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오케이 돼가지고 사업 승인이 나려면은 또 환경영향 평가 받아야 되고 복잡한 절차 거쳐서 실제로 생산까지 걸치는 게 최소 10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리튬은 앞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리튬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 해가지고 야 이거 계속해서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철강 밸류는 어느 정도 보시나요? 철강은 사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아주 스페셜한 철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전 세계 업체, 철강 업체들이 밸류가 낮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철강만 봤을 때 PBR이 작년에 0.5배, 0.6배 정도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가 철강만 놓고 얘기하면 적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소세입니다. 지금 유럽연합하고 미국에서 탄소 배출 총량을 근거로 해가지고 탄소세를 매기려고 그래요. 이 탄소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페널티예요. 철강제를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니네가 석유를 떼고 뭘 떼가지고 이만큼의 탄소를 배출했지.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그 페널티, 세금을 물든가 아니면 다른 거를 갖다가 카바를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사야 돼요. 산다라는 건 이제 그린 에너지 쪽에서 전력을 그린 에너지를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탄소를 줄였다라는 증빙을 하든지 아니면 매염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탄소를 포집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탄소권, 탄소 배출권이라든가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나 이만큼 배출해서 이걸 샀어라는 걸 갖다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는 게 탄소세가 본격화되면은 이게 그냥 이익의 몇 프로를 떼는 게 아니라 매출의 몇 프로를 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놓고 세금으로 다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포스코는 지금 하이렉스 공법이라서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하는 공법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지금 시생산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고로에다가 석탄 집어넣고 철광석 집어넣어가지고 일산화탄소를 환원제로 해가지고 철을 빼내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지금 사용을 뭘로 바꾸냐면 수소로 바꿉니다. 이게 수소로 바꾸게 되면 거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가능성이 없는 게 이거는 수소가 물하고 결합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물만 떨어지게 되고 탄소 배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수소 생산과 관련된 계약들을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이렉스 공법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하이렉스 공법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는 포스코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거 결국에는 철강업체들이 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는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되는 구조가 이제 앞으로 길지 않은 시간에 나오게 되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완전히 탄소 제로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해서 길게 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단계별로 아마 이제 탄소세가 부과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을 여타 철강사에 수출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또 이제 플러스 알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면은 이제 PBR 1배가 아니라 그 이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PBR 1배 미만이 맞습니다. 철강은요. 그렇다면은 그 2차전지 기업 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를 좋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평균으로 5조 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보고 있다. 철강으로만. 이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돈이 많이 버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자기네들 번 돈으로 하게 될 것이고, 번 돈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회사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상장 안 돼 있는 리튬, 또 리사이클링, 뭐 이런 회사들을 상장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하이렉스 공법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역시도 뭐 상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하면 포스코 자체의 밸류도 이 하이렉스 공법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홀딩스 개념으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홀딩스 가운데서 가장 모양이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배당을 줍니다, 회사가. 배당을 주는데 아마 연간에서 한 12,000원 내외를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더 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이익이 계속 늘어나면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제 생각에도 성장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배당보다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60만 원 기준으로 12,000원이면 2%입니다. 나쁘진 않죠. 뭐 이 정도는 배당 성향으로 봐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리사이클링,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의 포텐셜, 거기다 그린 철강, 이런 것들까지 모든 그 2차전지 밸류에다가 안정적인 자산 가치까지 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캐시카우까지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그러면서 이 캐시카우가 그린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또 밸류가 또 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도 노이즈가 가장 덜하죠. 포스코 홀딩스 가지고 비쌉니다라고 하는 증권사 리포트 혹시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 올라갔을 때 목표 주가 다 올렸어요. 왜냐면 2차전지 쪽이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여전히 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성장의 엔진이 붙었으면 그 성장의 엔진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이 주가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그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들도 포스코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회사들도 그러면 상장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일단 회사에서 포스코를 지금 포스코 홀딩스로 기업 분할을 하면서 100% 자회사로 두면서 상장 안 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좀 사실 비판 받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시장하고의 약속은 좀 지켜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보시면은 자회사들을 한번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의외로 합작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합작 회사가 많다라는 얘기는 상장의 어떤 유인이랄까 이런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광석 리튬 관련된 거, 포스코 필바라 같은 경우는 아마 지분율이 거의 5대 5일 거예요. 보통 5대 5로 하는 회사들은 상장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들은 보통 이익이 나면 이익을 나눌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에서 글쎄요, 저는 설마 말을 바꿔서 포스코 철강회사 그것만 상장하지 않으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노이즈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포스코 그룹주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분할 매수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전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올해 고점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쇼스퀴즈가 나오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76만원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 상태고, 결국에는 그럼 주가가 오르게 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신다고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쫓아 사시는 것보다는 좀 눌릴 때마다, 불과 이틀 전에 52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때 주가 많이 빠지면 50만 원 초반? 그 정도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52만 원대 왔을 때 분할해서 일부 사고, 기다렸다가 더 빠지면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담아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76만 원 많이 간다, 팔아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안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뭔가가. 그렇지 않고는 저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70만 원 근처 많이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빠지면 50만 원 근처, 그 안에서 박스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트레이딩 원하시는 분들은 그 구간 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전체를 가지고 하시지 말고 일부만 가지고 하시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포스코는 좀 긴 안목으로 성장판이 열린 상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올해 열린 거예요. 올해 주가 뭐 20만 원대 있었다가 갑자기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성장판이 열렸는데 끝 해가지고 파시는 것보다는 좀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좀 길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게 처음에 좀 스무스하게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자료는 엄청나게 좀 많이 준비했는데, 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풀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2차전지는 지금 성장의 끝이 아니라 2030년까지 계속 성장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최소 2027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의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걸 보시고, 그 중간에 오버슈팅 했을 때 뭐 고민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너무 그렇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 많이 빠졌을 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원래 투자 성향 자체가 한 섹터 올인은 안 하거든요. 저는 좀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가는 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인하셔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거는 본인이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감당하실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라. 투자 성향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더 많은 부분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